교수님은 이제 카이스트 양자기공학과에서 이제 석박사를 하시고 이제 미국의 독일에 있는 발음하기 어려운 기관에 예, 기관의 KIT 맞나요? KIT 기관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시고 1년 정도 2년 정도 하셨네요. 2년 정도 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왜 지난주에 우리 캐리 아시죠? 캐리에 대해서 그 장점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네, 캐리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한양대에 오셨습니다. 네. 왜 오셨는지 이제 알겠죠? 뭐가 더 좋은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오셨고, 주로 이제 그 폐기물 쪽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폐기물과 관련된 이제, 좋은 얘기 해주실 텐데요. 아마, 조금 우리과 학생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지식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재밌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용훈 교수님께 다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용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뭐 추가로 제 소개나 이런 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어, 방사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방사 폐기물 관련된 이게 왜 중요하고, 결국 그 방사 폐기물이라는 게 원자력을 사용함에 따라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뭐 제가 방사 폐기물 관리를 하니까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꿈꾸는 어떤 이제 추구하는 바는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를 향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좀 더 큰 범위에서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에너지는 어떤 게 있고, 다른 나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다 지금 랩탑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데, 좋아요. 나무는 뜻이 아니고 좋은데, 다 에너지잖아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나 전력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폰 충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이거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고요. 그러면 좀 더 좁혀가지고, 에너지 중에서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제가 원자력 공학과에서 왔지만 장점만 있는 건 장점도 설명드리겠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또 좀 더 좁혀서 원자력을 사용함에 따라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처분이라는 이제 폐기물을 땅에 묻는 건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시간 한 4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뭐,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그, 에너지라는 거는, 저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형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큰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에너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하면서 뭐 석탄 이런 걸 파스일 화석연료를 쓰면서 계속 CO2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지구를 더 덮이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 클라이밋과 관련된 체인지와 관련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동시에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덜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죠. 뭐 에너지를 뭐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최근에는 뭐 AI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뭐 반도체, 전력 아주 고품질의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왜 젠슨 황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뭐 좋은 장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전력을 전기를 잘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전력 수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몇 달 전만 해도 구글에 검색을 하면 그 검색이 그냥 떴거든요. 근데 요즘은 AI가 정리를 해줘서 그 구글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그 두 개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전력 차이가 딱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하면 이전 때보다 AI를 사용함으로써 AI 검색을 사용함으로써 10배 정도의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막 요즘 AI 얘기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기후위기. 안 쓰면 안 되냐? 안 된다. 전력 계속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력 수급 기여분 계획이라고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런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11차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처음에 딱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환 부분,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전력 수요 여건 변화. 첨단 산업에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 기후 위기도 기후 위기인데 우리가 계속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환경 파괴가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란 뭐냐? 이 지속 가능성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이게 사실 최근의 개념이 아니고 그좀 이전에 논문들을 찾으면 1987년대부터 87년도 80년대부터 지속 가능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속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이 벤 다이어그램에도 보시다시피 환경적인 것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과 그리고 경제적인 것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2015년 15년도에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보면은 No poverty, 뭐 제로 헝거, good health and well-being 이런 것들이 17개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실 1번부터 17번까지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AI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 더 좋은 기술들, 더 웰빙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 욕구가 다음 세대에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 에너지 공급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아, 어떤 이제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은 우리 예전으로 농경사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의 질은 소모하는 에너지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여기 이 라인에 비례를 하고 어느 정도 라인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밑에가 X축이 사용되는 에너지거든요. Y축이 디벨롭먼트 인덱스고 얼마나 개발됐냐 이런 거고 이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된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그 웰빙과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는 좋은 에너지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좋은 에너지란 어떤 것일까? 사실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안전해야 되죠. 에너지 쓴다고 다치거나 혹은 죽음의 가능성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요. 모든 게 다. 그렇듯이. 그다음에 깨끗해야겠죠. 깨끗한 거는 기후위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없고 폐기물도 좀 적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날은 전기가 잘 들어왔는데 어떤 날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또 신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확 올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제는 1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은 500원 주고 사야 돼요. 이러면 신뢰할 수 있다고 좀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 가능성이 좋고 또 저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먼저 하고 있나를 생각해보면 이제 발전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량, 발전 설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로 정말 발전량이 얼마나 돼 있느냐, 라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 원별 비중이 우리가 발전 설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뭐 LNG, 석탄, 신재생, 원자력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예를 들면 우리가 1기가와트를 뭐 생산할 수 있는 그 발전 선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항상 1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되는 발전량 보면
석탄, 원전, LNG, 신재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이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아직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 그렇게 캐퍼시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력이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얻어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렇고, 원자력은, 여러분들이 원자력이 얼마나 많이 전기를 생산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력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고, 그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란셋이라는 아주 그 저명한 저널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통계를 통해서 낸 건데,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부수적인 뭐 기후위기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세먼지의 발생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각각의 발전원들이 위험한가, 데스 레이트, 그렇죠? 데스 레이트를 보면은 석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오일,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바이오매스나 내추럴 가스 이런 것들이 있고, 수력 하이드로 파워 있고, 윈드, 뉴클리어 에너지, 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들, 그 윈드, 솔라, 그리고 원자력,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낮고, 그다음 그다음 수력이나 내추럴 가스 좀 낮은 편이죠. 코올이나 오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석탄이나 오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많이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이렇게 0.03 그 뉴클리어 에너지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 번의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런 사고 일어나면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오염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발전원별 온실량,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를 또 비교해보면 석탄이나, 뭐 가스나 이런 것들, 뭐 다 우리가 쓰는 퍼실 퓨el, 화석연료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 수 있죠. 그 나머지들은 신재에너지와 풍력, 수력, 원전은 배출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떤 거냐?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으면 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 화석 연료는 우리가 때우면 사실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석탄이 있다, 번개탄이 있다. 때우면 바로 그걸 불 지펴가지고 뭐 캠핑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아주 그런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한번 켜놓으면 쭉 일정하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광의 경우에 태양이 쨍쨍할 때는 많이 했다가 풍력도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돌아가다가 해서 그 플럭추에이션이 많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만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는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우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 전력 거래소라는 곳에서 전력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급과 수요가 완전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 뉴스에서 보면 그 아주 많은 전력이 있을 거라고 막 더운 여름날, 뭐 이런 날들, 그 아주 추운 날, 이런 날에는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 경비태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돼가지고 그 발전되는 만큼 딱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력망이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전력 거래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바쁘세요.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꺼라 켜라 석탄 발전 껴라 켜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근근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면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따뜻하고 태양광이 많이 있고 풍류에 바람이 많이 부는 때는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드 전력망에 대한 부담은 조금 커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드를 많이 바꿔야 합니다. 좀 더 선진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이 있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석유나 천연가스, 뭐 이란 전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원유 가격 올랐죠.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뭐 독일의 경우에 오늘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살려는 계획이다가 그게 끊기니까 난감한 상황. 석탄 다시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원자력도 우라늄이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어, 그 우라늄 광산도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 그몇
나라만, 뭐 호주,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은 굉장히 그 어디에 몰려있다, 쏠려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반면에 태양광 풀령의 경우는 어디든지 있죠. 그런데 실제 그 자원뿐만 아니라 패널을 만들고 풍력 돌아가는 자석을 만들고 이거 하는 것들은 요즘은 중국이 다 잡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핵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아무나 취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몇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핵을 사용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안보적인, 그 핵폭탄 관련된 안보적인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싼 에너지가 좋잖아요. 싼가, 얼마나 싼가.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어, 뭐 자원의 가격들, 뭐 석유 이런 것들 자원의 가격이 크니까. 그다음 신재생은 이제 발전소를 늘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 원자력은 뭐 이렇게 짓는데 오래 걸리고 뭐 폐쇄하고 오래 또 시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비용이 있어서 어떻게 에너지를 보냐라고 아니, 그 가격을 측정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 책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원자력은 막 마냥 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딱 적기에 딱 만들어서 적기에 쓰고 바로 해체해가지고 깨끗하게 쓴다. 이러면 굉장히 싼 에너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그 딱 만들어지는 게 늦어지고 또 해체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되면 또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는 대형이기 때문에 건설까지 오래 걸리고 또 저렴한 노동력이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원자를 사면 되지만 또 그걸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중국, 러시아 발전소를 살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원자력의 장점 하나만 확실한 장점 하나만 얘기하자면 원자력은 핵 에너지를 사용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화학 에너지나 석탄 같은 경우 아니면 운동 에너지나 풍력, 수력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 원자력은 핵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굉장히 크고 또 동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부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원자력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첨단 AI를 달려가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이 원자력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게 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주식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주식이 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사이클이 있고 이런데 하나에 몰빵하는 거는 저는 주식과 같이 에너지도 좋지 않다. 우리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야 되고 그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지정학적 요인에 굉장히 의존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력 좋아요. 수력 좋거든요. 수력 50%로 끌어올리고 싶어. 근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수 에너지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것들을 찾아야겠죠. 석탄, 뭐 점차적으로 줄여가야겠지만 석탄도 필요할 땐 써야죠. 원자력, 신재생 모든 것들이 다 돼야 원자력의 그 에너지의 공급이 잘 돼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원자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는 1978년부터 그 고리 1호기에 그 부산 지역에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를 돌렸고 지난번에 이제 하나로 이송 계약을 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하나로는 이제 연구용,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중성자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상업용 원자로는 전력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978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전기를 약 30%를 계속 쭉 공급하고 있고요. 대략 한 50년 정도 됐네요. 지금 우리가 25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동해 쪽에 울진, 경주, 울산, 부산, 그다음에 그 왼쪽에 서해 쪽에 영광에 이렇게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리는 핵 분열이에요. 우라늄이 핵 분열 물질이고 얘를 분열시켜서 두 개로 쪼갭니다. 근데 이렇게 쪼개면서 여기서 아주 작은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질량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 질량은 어디로 가냐? 이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만든 E는 mc 제곱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무슨 에너지 형태로 나오냐? 열의 에너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핵에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열이니까 뜨거워지죠. 그럼 뜨거워지면 뭔가를 식히면 좋잖아요. 물로 식히죠. 그럼 물이 덮여질 거 아니에요? 물이 덮여지면 얘가 증기로 바뀌게 되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식의 그 순서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라늄이라는 건 뭔가요? 우라늄은 이렇게 이런 광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냥 중금속이고요 말하자면 우라늄 그 희귀한 물질 아닌가요? 뭐 희귀하다고 하면 희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금, 백금, 하물며 은보다는 더 자연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뭐 지하수를 떠보면 항상 우라늄이 있어요. 그렇게 뭐 희귀한 물질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우라늄 235라는 그 동위원소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 핵연료로 사용되고요. 동위원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 그 원자 번호는 같은데 그 우라늄의 경우 92. 그런데 이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총 질량수가 다른 거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자연에는 235, 238이 거의 대부분인데 238이 대부분이고 235가 조금 있는데 0.7%가 자연에 있는 우라늄 중에 동위원소 B로 따지면 0.7%가 우라늄 235거든요. 그러면은 0.7%만을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4%에서 5% 수준으로 높여서 활용합니다. 동요소 B를. 그것을 우리가 농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아니고 이전에 이제 한미 협상하면서 농축과 재처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농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우라늄 235의 0.7%를 농축시켜서 4에서 5%로 만드는 거고 또 농축시켜서 30%로 만들면 핵잠에 들어가는 연료가 되고 농축시켜서 100%로 만들면 얘는 이제 핵폭탄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농축이라는 것은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농축시킨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쪼개집니다. 우라늄이 그 원자 번호로 92번, 질량수로는 235인데 쪼개져서 두 개로 혹은 뭐 세 개로, 대부분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두 개 크게 쪼개지는데 항상 같은 걸로 쪼개지면 좋겠지만 이게 확률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여기에 그 피션 플러스 1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확률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동위원소들과 정말 다양한 엘레멘트들, 원소들이 생성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패물에도 되게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서 열이 나오고 이걸 이제 전력으로 쓰고 그 생성물로 핵분열 생성물이 생성되고 얘는 뭐 가지각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중성자들이 또 몇 개 튀어나오는데 요게 다시 또 우라늄과 만나서 다시 또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천천히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하면은 원자력 발전.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미사일과 함께 하면 이거는 핵폭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우라늄이 또 중성자를 만나서 깨지는 경우가 아니고 그 중성자를 먹어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생소할 것 같은데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neptu늄, 플루토늄은 들어봤을 수 있겠다. 플루토늄이 생성이 됩니다. 중성자를 먹음으로써. 네. 보통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우라늄이거든요. 우라늄보다 무거운 거는 사실 인공적으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플루토늄은 우리가 자연에서는 원래는 없었고, 자연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원자력 사용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플루토늄입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은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한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플루토늄이에요. 왜냐면 발전소 돌리면 어쩔 수 없이 플루토늄이 생성되니까.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고, 이 플루토늄 또한 어떠한 동위원소, 플루토늄 239의 경우에는 농축시키면 핵폭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농축과 재처리는 머릿속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그 군사적인 목적, 그 핵폭탄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라늄 235 핵분열 생성물을 농축시키면 아까 100% 농축시키면 제가 그 핵폭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라늄을 막 써가지고 중성자를 막 매기고 해가지고 얘가 플루토늄을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얘를
그 우라늄을 다 깨가지고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또 얘도 플루토늄도 또 핵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축과 재처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군사적인 목적, 그것과 핵, 뭐 이렇게 무기와 연관 연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사유 해결료, 그러니까 해결료를 우리가 장전에 사용하는데 그 사용된 해결료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거든요. 사용되기 전에는 거의 다 우라늄이죠. 거의 다 우라늄인데 우라늄이 검은색으로 된 게 우라늄이거든요. 얘를 이쁘게 여기 그 봉에 담아가지고 장전해서 씁니다. 그럼 처음에는 우라늄이 많았는데 핵분열 일으키면서 핵분열 생성물 만들어지고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그 플루토늄 같은 거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우라늄만 생각하면 됐는데 사용하고 나니까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것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 동위원소로 사용이 들어가 있어서 방사선을 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좀 심플한 문제였으나 우라늄이었으나 얘는 정말 다양한 원소들을 다 다뤄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게 방사선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을 의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또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면 각각이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핵적인 특성들, 방사능을 내뿜는 특성들, 또 화학적 특성들, 물리적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폐기물 요리 얘기를 해보면은, 그, 우리나라 폐기물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고준위부터 규제 해제 폐기물까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규제 해제 폐기물. 이렇게 나누고 있고, 아, 이 규제 해제와 극저준위와 저준위, 저준위와 중준위 사이는 농도 제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A라는 동위원소가 얼마 이상 되면 중준이고 이하면 저준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여기 보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로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는 아,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대로 중저준위 극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또 따로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우리가 얘를 관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 있고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없어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우리가 이 기준을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유는 사실 이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사용 후 해결료만 이 기준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우리가 폐기하기로 한 사용 후 해결료를 고준위 방패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를 이 사용 해결료 폐기할게요라고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준들은 원자력 안전법에 들어가 있고요. 어, 이제 베크렐이나 큐리나 이런 단위들은 이제 알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IAEA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퓨처 제너레이션에게 넘기지 마라. 부담을 넘기지 마라. 방패물과 관련해서. 왜? 방사선 폐기물 왜 생겼나? 원자력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잖아요. 전기도 얻고, 여러분 이제 방사선도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거나 의료도 넣고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을 받은 세대가 해결해야지 혜택을 받지 못한 다음 세대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요즘 그, 아, 방패물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면 이제 원자력 한 50년, 60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 100년의 세대라 본다면 이 세대에서 이게 뭔가 결말 혹은 뭐 이렇게 결말의 증거라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중저준위 방사 폐기물은 많은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발전하면서 오염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RI를 쓰면서 많이 나오고 산업체 연구소에서도 RI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사기 배상, 시약병, 약병 이런 것들 다 방사 폐기물이고 이런 폐기물은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땅에 묻을 수 있는 경주에 처분장을 가지고 있고 경주 중저위 방사 폐기물 처분장인데 얘는 복합 처분 시설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단계별로 처분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굴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수면 80m, 해수면 80m 지하에 동굴을 뚫어가지고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아주 견고한 사일로에다가 그러는데 거기다가 처분하는 그게 1단계가 있고 2단계는 좀 더 가까이, 3단계는 매립 정도 수준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유 해결료가 고준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유 해결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유 해결료를 발생된 사유 해결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사유 해결료를 밖으로 바로 빼지 않게 돼 있거든요. 보통 5년 정도는 보관하라 원전 부지 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다음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1978년부터 계속 만들어진 사유 해결료는 원전 발전소 내에 저장돼요.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 연구를 위해서 캐리로 대전에 있는 그 원자력 연구원을 갔으나 대전에 있는 이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다시 이제 발전소로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용 해결료에는 그 원전에는 어떻게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어가지고 수영장처럼 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담궈 놓으면 그 열도 식히고 중성자도 차폐하고 뭐 등등의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에 담궈 놓고요. 근데 1978년도부터 계속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무한정 이제 그 얘를 다 담을 수 있는 풀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저장소를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저장소를 늘리는 거는 라이센스 받을 때, 이 허가를 받을 때에만 늘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제한된, 그때는 언젠가 1978년대 이제 하셨던 선배님들이 언젠가는 뭐 한 2000년도 되면은 우리 이제 사용액을 빼가지고 뭐 어디 가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낙관적인 뭐 그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장소에 있고 요즘은 좀 더 조밀하게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원전 내에서 저장하던 거를 어떻게 하나요? 계속 물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스웨덴의 경우에 계속 물에 저장하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그냥 저기 건식 저장이라고 해서 건식이 드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캐스크에 담아가지고 그냥 바깥에 둬요. 그러면은 공냉으로 식혀지면서 여기 보면은 워커들이 있죠. 그렇게 저렇게 워커들이 가까이 가도 피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차폐도 잘 해가지고 바깥에 둡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얘는 그냥 바깥에 두고 어, 확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33개 원전 운영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 24개 국가가 건식 저장으로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철인데 농축 얘기도 했으니까 뭐 제철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제처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입니다. 이건 옵션 그 나라의 옵션에 따라 달렸고 정책에 따라 달렸고 우리나라는 제처리를 안 한다는 뭐 결정을 안 했지만 뭐 안 하고 있는 중이고 프랑스, 일본, 프랑스, 영국이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일본도 하고 싶어 해서 리프로세싱 이제 플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째 운영을 딜레이 하고 있어요. 20번째 10년 정도 동안 20번 정도 딜레이를 했는데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재처리가 뭐냐? 사용의 해결료에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재처리가 핵폭탄과 핵무기와 연관이 되냐? 분리를 하면 플루토늄을 빼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처리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습식, 그러니까 wet 타입, 그다음에 건식, dry 타입이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상용으로 재처리 시설을 돌리는 데는 습식만 합니다. 왜 습식이냐? 사용 해결료를 잘게 잘라가지고 얘를 질산에 녹여버려요. 다 녹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것으로 다 나누면 이게 이제 습식 재처리가 하는 거고, 건식 재처리는 우리나라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얘를 그 질산에 녹이는 게 아니고 고온에 염에 녹여요. 아주 뜨거운 막 그 700도 정도 되는 염에 녹여버려서 얘를 전기적으로 재련하는 것처럼 뽑아내는 것을 이제 건식 제철을 합니다.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상용화 된 적은 없어요, 아직.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처리를 할 수 있다가 되고요. 그럼 재처리한 다음에는 재처리를 하면 확실히 고준위 방사 폐기물이에요. 왜냐면 분리했잖아요. 우리 사용 해결료 막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라늄, 플루토늄 빼고 나머지는 다 폐기물이잖아요. 얘는 이제 고준위 방사 폐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 해결료라고 말 들으면 왠지 폐기물 같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제철을 한 나라는 그냥 사용되고 난 연료일 뿐입니다. 폐기물 아니고. 제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남은 색분해 생성물들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바닥에 놔둬버려요. 바닥에 놔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게 차폐가 돼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처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분 남았네요.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처분이라는 거는 땅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 해결료를 인간의 관리 없이 인간 생활과에서 격리하는 입니다. 누가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격리하는 것이고, 만약 사유 해결료를 재처리하지 않는다, 그럼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사유 해결료를 재처리한다, 그럼 다 쪼개가지고 아까 요것과처럼 만들어가지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만들어서 얘를 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처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폐기물의 형태가 파이널 폐기물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처리를 안 하면 사유 해결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연료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고, 아니면 재처리를 하면 그 유리로 만들어서 넣는 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을 이제 짓거나 혹은 뭐 하겠다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핀란드는 시설 건설 중이고 운영 허가를 곧 받을 것 같고, 스웨덴도 건설 인허가를 확보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프랑스, 스위스가 어디 짓겠다고 해놨고, 중국도 어디 짓는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근데 일본, 캐나다, 영국은 이제 부지를 어디 할까 하면 이렇게 지질학적 서베이도 해보고 뭐 이렇게 찾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페이퍼에만 있는 거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부지가 있고 건설되고 있는 현황이고, 뭐 핀란드의 경우에 이제 곧 30년이 되기 전에 실제로 폐기물을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곧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처분 시스템이 뭐냐? 처분 시스템 안전합니까? 네,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겠죠. 뭐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됩니까? 다중 방벽이라고 해서 멀티플 베리어라 해서 얘를 방벽들을 켜켜이 쌓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방벽, 그 다음 방벽, 그 다음 방벽, 그 다음 방벽, 그 다음 방벽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방벽에 안전 성능이 있고, 그 외부에 있는 방벽은 안쪽 방벽을 또 보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안전성을 우리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럼 가장 먼저 질 것 같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아까 UO2, 여기 해결료가 들어가 있고, 연료 봉이 있고, 얘가 이 해결료 다발로 이렇게 있고요. 이 해결료 다발을 저기 캐니스터라고 해서 이 처분 용기에 담아가지고, 얘를 500m 심부 지층에 가져가서 넣은 다음에, 요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그 점토 물질이에요. 점토 물질을 다 막아버려서 폐쇄해버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분 용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하 500m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인류가 사용한 지 10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그 시간은 사실 1000년 이상이 됩니다. 1000년 이상, 만 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 년 동안, 우리가 100년 동안 사용한 재료 물질에 대해서 만 년간 안전한지 입증하세요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방벽을 사용해서 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신부 500m 뚫으면 밑에 얘를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 처분된 그 주변의 자연 환경, 자연 어떤 돌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자연 모함 환경이 되는데, 그것들이 얘네들이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자연에 또, 그, 안전성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자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형학적 지층이란 뭐 성분이 다르듯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다 따로 있겠죠. 그래서 뭐 점토이거나 아니면 화강암이거나 아니면 뭐 히말라야처럼 그 솔트거나 암염이거나 사막처럼 사막이거나 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각각이 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 자연에서 가져온 우라늄을 다시 그 자연에 돌려보내는 이런 사이클로 되고 있죠. 또, 아까 그 공학적 방벽, 우리가 재료 물질들 100년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자연은 사실 아주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부 500m 정도 들어가면 선 캄브리아대 뭐몇 억 년,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지층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질학적인 타임 스케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동안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벤트가 아니면 지진이 1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장기간의 안전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보해야 되는 게 그 URL이라고 해서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레보레토리인데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가 지하에 넣을 거니까 지하에서 우리 잘 넣을 수 있는지 얘가 잘 그 작동하는지 우리가 지하 환경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 그 실증들을 하려고 하고 뭐 스웨덴의 에스포 하드락 레보레토리나 뭐 스위스의 그림즈 테스트 사이트 이렇게 아주 지하에서 500m 내려가서 300m 내려가서 이런 테스트들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태백에 URL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냐? 자연유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아주 긴 시간에 우리 안전성을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재료 실험이야, 뭐, 실험실에서 하니까, 뭐, 길어봤자 10년 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뭐, 100년 정도 안전하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10만 년, 만 년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자연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유산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시가레이크인데, 캐나다에 있는 우라늄의 광석이 이렇게, 예, 여기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어, 여기에 이제 클레이로도 쌓여 있고, 다양한, 이렇게, 뭐, 쿼츠라는 또 광석으로도 쌓여 있고, 이렇게 샌드스톤이 주변에 있고, 물이 이렇게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했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첨문장 시스템과 비슷하죠. 우라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레이가 주변에 있고 이런 것들. 이 시스템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실제로 우라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몇 미터 정도만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 우라늄이 그렇게 크게 아니 거의 안 움직이겠구나. 물이 흘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클로라고 해서 그 자연 원자로가 내추럴 리액터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자연에서 우라늄이 아주 이전에 한뭐 10억 년 전 뭐 이렇게쯤에 우라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핵 분열이 일어나고 정말 리액터처럼 원자로 발전소처럼 핵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핵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핵 분열 생성물도 막 생기고 그랬겠죠. 그럼 그 핵분열 생성물이 얼마나 이동했냐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았더라. 5cm 정도 이동했더라. 아니, 몇 미터 정도 이동했더라. 그러므로, 자연에 이렇게 우리가 우라늄과 같은 폐기물을 처분했을 때에도 얘가 그렇게 길게 이동하지 않겠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처분장을 안전한지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처분장 설계하세요, 건설하세요, 운영하세요, 처분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링이 필요하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학적 방법, 뭐 이렇게라고 말은 어렵지만, 음, 첨은 용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땅에 묻으니까 직권이 있을 거고, 지오스피어가 있을 거고, 또 생태계도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묻혀 있는, 사용이 걸려 있는, 혹은 고주인 방패물에 있는 그 핵종이 이렇게 쭉 이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 지표면까지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핵종 이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동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물입니다. 물. 얘가 뭐 발이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 얘가 이렇게 응창차해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물에 녹아가지고 그 지하수 흐름을 따라서 지표면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짜고요. 그런데 얘를 마지막 평가할 때는 얘가 몇 도스 이상 이하여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다 낮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피폭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오염된 물이 우리가 마셨다거나 아니면 농업 용수로 사용했다거나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피폭이 됐을 때 얼마나 피폭이 되는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얘가 그 기준 이하보다 낮으면 그 처분장 안전성 평가 됩니다. 처분장 안전합니다. 운영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제가 이제 그 처분장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고 여러분들이 규제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처분장 이렇게 지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도수가 요거보다 낮아요. 자, 우리 이거 하게 해주세요. 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어서턴티가 불확실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게 이 청문장 안전평가는 예측이 아니에요. 프리딕션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추정에 가깝다. 그러니까 도수를 계산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 기준보다는 낮아야 되니까.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청문장 실제 지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추정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우리가 규제해서, 기계에서 오케이, 설계해, 운영해, 건설해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인풋 데이터들, 그 인풋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갖가지 것들, 퀄리티 컨트롤도 다 하고, 뭐, 아주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분자 수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실제 필드만은 멀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 총화를 해서 페이퍼를 내게 됩니다. 그게 세이프티 케이스라는 페이퍼가 되고 이는 이제 시스템 안전과 관련된 우리가 클레임하는 거잖아요. 우리 처분장이 안전합니다. 이런 주장을 논증할 수 있는 증거들, 에비던스들을 다 모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실험실에 일어나는 결과들, 현상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분장 안전성 평가 결과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파라미터는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였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페이퍼가 되겠죠.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처분장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에너지는 삶의 질과 여러분 뭐 전기라는 게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전력, 거래소, 발전소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들 당연히 연관되어 있죠.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 당연히 연관되어 있고 크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들, 안보적인 부분들, 안전적인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자로서 여러분들 텍스페이어 그 이제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세금을 낼 건데 그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 원자력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 역할을 많이 해왔다. 적어도 국내 전력의 30%를 공급해왔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가 원자력이 다시 부흥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첨단 산업 때문에. 그래서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듯 원자력도 방사선 폐기물이라는 부산물을 내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혜택들을 다음 세대로 혜택들에서 나오는 부산물 폐기물을 다음 세대 전까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사용 해결료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법들 그리고 이 기반에서 태백의 연구용 지하철 연구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처분자는 이제 방패물의 최종 목적지고 다중방벽 개념으로 방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략 평가와 그리고 세이프티 케이스라는 안전 증거의 총알을 우리가 제출함으로써 그 규제기관 혹은 다른 또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허가를 받고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진직증 처분자는 15년 정도 안에 어디 지어질까를 선택하려고 하고요. 어,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 2050년, 206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60년 아직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hopefully 그 처분장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사용 해결된 부분들 이걸 배웠기를 제가 조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 오늘 하고 싶어서 얘기하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